2018년에 출간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출간하는 책이고요. 기존에 이제 부동산 책이랑은 다르게 어떤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사실 요즘 너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데이터로 봤을 때 좋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도 또 책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데 네. 그게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2014, 15, 16, 17, 18, 19, 20, 21년 이렇게 계속 수도권 부동산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불과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지방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요. 몇 년을 떨어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20년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도, 일부 지방은 앞으로 떠오르는 해가 될 거다. 2020년, 21년에 떠오르는 해가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거기가 어디냐면,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강원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망한 이후로 작년 20년 초중반서부터 전부 다 지금 대세 상승, 하락을 끝내고 이제 상승으로 다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20년과 21년을 기점으로 서울이나 주요 고평가 지역은 이제 지는 해가 될 거다. 그런 이제 전망을 제가 했었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뭐 사람이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뭐 체력도 좋고 다 좋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해요. 사람에 해당되는 뭐 부동산의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모든 게 다 좋으면은 그 지역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고 모든 데이터가 다 안 좋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제가 이제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 2019년 2년 정도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서울과 대전과 전남은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고 네, 실제로 다 또 올랐어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네. 서울이 막 규제도 막 나오고 그래서 맞아요. 떨어진다고 했던 게 그렇죠. 규제도 그렇고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주 폭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7년, 18년, 19년이 사실은 수도권의 입주 폭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수도권에 입주 폭탄이 오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전망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올라갈 길이 멀은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 요 화면이 이 2018년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지역, 서울과 대전과 전남 이 지역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는 모든 데이터가 다 안 좋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했던데 다 올랐고 떨어진다고 전망했던 다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한 책은 사실 그동안 없었는데 이런 전망들이 시간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다 맞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빅데이터를 다룬 책들, 그 네. 부동산과 관련된 책들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읽었을 때 약간 솔직히 빅데이터라고 말하지만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이 책이 되게 특별했던 게 네. 정말 구체적이고 네. 데이터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노력과 그 네. 과정이 얼마나 네. 치열했을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게 그렇게 2017년에 네. 그 결과를 갖고 예측을 했던 게 잘 네. 들어맞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21년, 네. 2022년을 이렇게 그렇죠. 또 예측을 하시는. 21년과 22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책이 요번에 이제 나온 책이죠. 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도 아마도 또 만약에 데이터가 맞게 되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데이터는 다 과거 데이터인데 과거로 어떻게 미래를 알아맞추냐.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되겠죠. 네. 책에서 네. 말씀해 주신 내용과 함께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부동산을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 네.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저평가일 때는 사고 고평가일 때는
팔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아파트라는 거는 내가 사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걸 사는 거잖아요. 집보다 더 비싼 걸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집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뭐 최근에 뭐 벼락거지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뭐 우리가 진로에 대한 고민,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결정들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결정이 저는 집에 대한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직업에 대한 이런 거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이고 준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집을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준비와 고민 없이 그냥 내가 회사가 어디니까 이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좀 살기 좋고 내가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이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 분들도 저평가나 고평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도 분명히 사이클이 있는 거고 오를 때도 있지만 몇 년을 내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렸을 때를 보면 많게는 뭐 보통 30에서 40, 정말 많게는 50%까지도 떨어져요. 지금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뭐 20억 이상인데 20억이라고 치면은 40%만 떨어져도요, 12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요. IMF 때도 그랬습니다. 보통은 부동산 불패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근데 지나 놓고 보니까 불패인데 그 당시에는 IMF 때는 50% 이상 떨어졌고요. 금융위기 때도 30에서 40%는 떨어졌어요. 그럼 실제로 20억 아파트가 10억이나 뭐 12억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강남도 강남, 서초 강남 다 상관없이요. 예. 네. 근데 그런 일이 뭐 10년에 한 번 정도씩 발생을 했거든요. 10몇 년 만에 한 번씩.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고 그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지금 주택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 이제 서로 결합을 해서 해봤죠. 그렇게 해서 나름의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런 고평가나 저평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던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요게 이제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아파트의 시가총액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핏 지수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GDP와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비교한 이걸 가지고 이제 버핏 지수라고 했고 이게 또 한때는 아주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GDP와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해보자. 네. 부동산 버핏 지수네요. 그렇죠. 부동산 버핏 지수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서울이 아파트가 가장 시가총액이 크겠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과 GDP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초록색 불은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빨간색의 수는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보시면 2007년 3월, 2008년 3월. 그러니까 이때가 부동산의 버블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이후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별로 오르지 못하고 2010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언제가 가장 저점이었을까요? 2013년 말, 2014년. 그리고 실제로 이때 샀으면은 거의 가장 바닥에 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GDP 대비한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지표로.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부터 버블이 시작이 됐냐면 2018년부터 버블이 이렇게 지속이 됐어요. 빨간색으로. 예, 빨간색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빨갛습니다.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GDP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한 17년 정도의 데이터인데
역사상 서울 아파트가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2006년에서 2008년도 네. 이때 이제 붉은색이 들어오는데 네, 2007년, 2008년. 네. 2007, 2008년. 네. 그리고 나서 한 2, 3년 후에 네. 그 집값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역사상 최고점이니까 맞아요. 앞으로 벌어질 일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네. 앞으로 이제 뭐 대세 하락이 언제 시작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로 봤을 때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 놓여 있고요.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습니다. 버블이 커지는 만큼 이 버블이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은 그 충격파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할 수도 있다라는 게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연봉이 1억이면 1억은 제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 통장에는 1억이라는 돈이 꽂히지 않아요. 그렇죠?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떼고 찍히는데 그거를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은 원래는 거의 비슷하게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어요. 근데 불과 한 2, 3년 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소득은 올라가는데 실제 내 통장에 실제 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은 멈췄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국가에서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가고 있어요. 세금으로 떼어가는 비율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득은 멈췄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기술이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게 이제 일자리를 계속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극화는 굉장히 심해서 또 이제 슈퍼 부자들이 사시는 데는 그렇지 않겠지만 경제의 어떤 이런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약해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GDP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네, 근데 또 하나만 보면 안 되겠죠. 사람도 뭐 성격 데이터도 보고 능력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GDP로 봐서는 일단은 버블인 게 맞지만 또 다른 데이터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민들의 순자산을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의 순자산에는 당연히 부동산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국민 순자산 대비해서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는 내 전체 재산이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부동산이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 그만큼 좀 버블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6년, 7년, 8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높았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비율이 커지면 당연히 순자산도 커지는데 그 커지는 속도보다 얘가 너무 과도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만 놓고 보면 한 2007년이 가장 고점이었었고 실제로 이때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걸로 아시는데요.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강남, 서초, 송파는요, 2007년 초반에 고점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 비싼 아파트는 고점을 찍고 이 여파가 어디로 갔냐? 중저가 아파트들. 그래서 서울의 뭐 강북이나 이런 데 주변이나 경기도로 이 여파가 계속 퍼져나갔던 거고 그 여파가 이제 2008년 중순 정도에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보시면 언제가 또 가장 싸요? 2014년. 그러네요. 근데 또 이때가 서울의 아파트의 바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순자산 데이터를 봐도 고점과 저점을 아주 잘 알아맞혔고요. 근데 2019년 기준으로 얼마냐면 7.2예요. 그러니까 2006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거죠. 네. 근데 2020년에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2007년, 2020년에 이 비율은 아마 2007년의 7.3보다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순자산 대비해서도 부동산 아파트가 차지하는 이런 비율이 좀 과도하게 좀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데이터를 서울이 아니라 이제 전국으로 또 한번 보게 되면 전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전고점이 이제 2007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2007년 18.1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면 19년 기준으로 19.9예요. 네, 지금 20도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도 상당히 지금 국민들의 어떤 순자산 대비해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두 가지만 봐도 네. 조금 위기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기회인 지역들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이게 차별화가 네, 되는.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몇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할 때 네. 떨어질 때, 네. 지수가 떨어질 때도 막 2배, 3배씩 오르는 맞습니다. 그런 종목도 있다고.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은 더하죠. 그래서 지역만 잘 고르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너무 서울이나 수도권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제 집을 사기에는 조금 어렵다.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또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조금 이렇게 좀 지역을 달리해서 그게 가용하다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을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달리해서 해지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 많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앞으로 3, 4년 동안 수도권의 대세 상승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라면 제가 이제 이야기한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안전한 지방 아파트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도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고 만약 수도권이 내려갔다. 그럼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지방은 아마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봐도 지방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마치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의 대세 하락장이 왔지만 지방은 다 올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요, 그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하락론자도 아니고 상승론자도 아니고 맞아요. 되게 데이터에 의거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좋은 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만 가능한 거죠. 네. 올해 중순 이후서부터는 이제 보유세가 굉장히 급증을 해요. 그리고 얼만큼 급증을 하냐면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송파의 고가 아파트를 2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종부세가 최소한 1억 초반대에서 많게는 1억 후반대까지 올라갑니다. 2채만 갖고 있어도 돼요? 2채만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시작이에요. 21년, 22년, 23년, 24년 가면 갈수록 지금 보유세가 계속 증가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세금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아니 월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월에 1,000만 원을 받으려면 내가 소득이 얼마야 되냐면 거의 한 연봉이 1억 5천 이상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세후로 내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국가에 내가 연봉을 1억 5천 주고 1억 5천 주고 내가 어떻게 보면 월세 사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세금 핵폭탄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이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가 아파트들은 15억 이상은 전부 다 현찰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대출 안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15억 이상 현금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들은 부자잖아요. 자, 그렇다면 부자는 이미 강남, 서초, 송파에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이미 있겠죠. 최소한 한 채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채를 더 사는 순간 세금이 이제 1년에 억대가 넘는 세금을 내야 돼요. 과연 그 누구보다 돈에 밝은 부자들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자들은 어차피 돈 많으니까 이거 그냥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 세금은. 근데 그 정도 액수도 많다라는 거죠. 부자들에게도요. 그렇죠. 전제 조건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유지가 된다라면 최소한 그 종부세를 감내할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는 부자들은요. 그 누구보다 돈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 선택을 뭐 어차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나는 더 살 거야. 이런 부자도 아예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가 만나본 진짜 부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밝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부자가 한두 명이라면 그런 선택을 안 하는 부자가 저는 8, 9명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 데이터에서도 사실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식 투자나 이런 데서도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도 거래량을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한번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고요. 네, 요게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월별 거래량 데이터예요. 매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2006년 말에 한번 크게 터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한번 크게 터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 초중반에 한번 크게 터졌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는 그만큼 많이 산 거고요. 반대로 누군가는 그만큼 판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이 공교롭게도 시장의 변곡점 부근에서 터졌어요. 자, 보세요. 2006년 말은요, 최근처럼 막 영끌을 하던,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를 못 사서 난리가 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정부가 계속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벼락 거지가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이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은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에 서서히 이제 하락이 시작됐고 2010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대략 한 4년 정도 유지가 됐던 거고요. 그러면 거래량도 거의 없었죠.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을 만든 매수 주체는 누굴까요? 매수 주체는 아파트가 없던 사람이겠죠? 그렇죠. 20, 30대에 그렇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공포에. 그래서 그분들을 굳이 한번 저희가 나누자라면 고수와 하수로 나눈다라면 이걸 사신 분들은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하수. 자, 그렇다면 반대로 파신 분들은 판다라는 걸 이미 몇 년 전에 사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상승했으니까 이분들은 돈을 벌었잖아요. 이분들은 고수겠죠. 파신 분들은. 자, 고수는 팔고 하수는 샀습니다.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살 만큼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졌던 거고 그러면서 대세 하락장에 왔던 겁니다. 자, 반대로 2015년에도 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때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본격적으로 상승의 초입에 들어갔던 때거든요. 네. 자, 이때 판 사람들은 왜 팔았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6년, 7년에 이때 영끌에서 샀어요. 네. 왜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죠. 그런데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세 하락이 너무 무서우니까 겁나서 팔았겠죠. 자, 이때 파신 분들은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하수죠. 네, 절대로 고수가 팔지 않았겠죠. 그죠? 아마도 하수가 파셨을 거고요. 이때 사신 분들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수예요? 고수예요? 고수죠. 고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최근에 중요하니까 공교롭게도 시장의 변곡점에 바로 부근에서 이제 이런 거대한 거래량이 터졌던 거고요. 자, 2020년 초중반에 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고수가 샀을까요? 하수가 샀을까요? 하수가 샀겠죠. 그렇죠. 파신 분들은 고수가 파셨겠죠. 정말, 네, 그렇죠.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2006년 말에 거래량이 터졌고요. 엄청난 고점에서 터졌었고, 그리고 한 1년 반, 2년 정도 후가 시장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시장은 내려갔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도 이제 사실 분들은 다 사신 거예요. 네. 도저히 못 버티다가 그렇게 사신 분들은 다 사셨고 2020년 초중반서부터 1년 반이나 2년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변곡점은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 상반기에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또 이런 버블이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그 누구도 사실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더 길어져서 2023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 내년이 아니라 2023년까지 갈 수, 그거는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져 가고 있고, 위험하다라는 거는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그 하락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금융위기 때도 30-40%는 하락했는데, 근데 지금은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버블이 많이 껴있는 걸로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30-40%가 아니라 40-50%, 정말로 심하게는 60% 정도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2020년부터 제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2020년과 21년 어느 즈음부터 변곡점, 이제 지는 해가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냐면, 집이라는 거는 내가 사서 1, 2년 있다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4, 5년, 10년, 길게는 평생을 내가 들고 가는 자산이잖아요. 예. 근데 당장 1년, 2년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산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한번 떨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막연한 상식만 가지고 강남 불펜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서울이 왜 떨어지냐. 예, 이런 이야기들 하고 계시는데요.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많이 떨어졌고요. 강남도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이제 변곡점 부근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거는요. 정말로 저는 정말 제 친한 지인이면 제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제가 말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산다는 거는 그 책에서 소개해 주신 그 고평가 지역, 그렇죠. 거기 거는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평가는 그래도 조금 살 여지는 좀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두려우시다라면 고평가된 지역 말고요. 저평가된 지역 사시면 됩니다. 제가 책에 마지막에 종합 투자 점수라고 해서 사실은 이 빅데이터가 좀 어려워요. 뭐 미분양도 봐야 되고 입주 물량도 봐야 되고 저평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종합 투자 점수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대수 기준으로 6만 세대 이상인 지역에 대한민국의 모든 세부 지역에 대한 종합 투자 점수를 제가 책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점수가 높은 지역에 그냥 사놓으세요. 그러면 해지가 되거든요. 예. 실제로 제가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지역에 뭐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좀 사놨었죠. 그러니까 작년이면 2020년. 네. 그때 이제 저평가 지역을 사두신 거죠. 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그게 100개에서 한 130개 네. 정도 이렇게 쫙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 수도권 핫한 지역들은 그 뒤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앞쪽에서 뭐 한 1위에서 30위? 그 정도에서 뭐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뭐 서울을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테니까요. 서울 관련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서울의 뭐 성격이나 능력 데이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가격 데이터를 어떤 가격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지수와 시세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일단은 지수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제가 잠깐 좀 드려볼게요. 지수는 뭐냐면 KB부동산과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혹은 매월 발표하는 이런 가격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특정 단지들을 샘플 상당히 많이 해서 거기서 표본을 산출을 해서 이걸 뽑아낸 건데, 대표 샘플을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게 볼 때는 괜찮은데 길게 봤을 때 한 10년 이상을 봤을 때는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 아파트 가격이 3배 올랐는데 지수로는 한 120% 이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비슷한데 지수는 중장기적인 어떤 증감률, 상승의 폭과 하락의 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저도 부동산 빅데이터를 굉장히 오래 연구했던 저도 작년 초에 이걸 제가 알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나 차이가 심하다니.
예. 그래서 실제 가격 데이터인 시세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근데 대다수의 이제 분들은 지수 데이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부동산을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저평가 인덱스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접목을 시켜봤는데 세 가지 데이터가 딱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첫 번째가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예요.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실수요자. 그렇죠. 네, 실제 사용 가치만큼 전세 가격이 올리는 거, 실제 수요만큼 전세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얘가 부동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맞추는데 너무 이제 정확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내가 소득이 얼마고 내가 대출 받아서 사면 이자가 얼마 나가니까 이런 계산들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내 재산의 원천, 내 재산이 형성되는 원천이 결국은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과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 그래서 이게 PIR이라고 해서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이거는 글로벌하게 어떤 부동산 시장의 고점과 어떤 고평가나 저평가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예요.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뉴스에도.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본질적인 가치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을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특정 지역에 부동산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맞추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이 세 가지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저평가 인덱스를 가지고 특정 지역의 이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의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화면이 이제 서울의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16년 5월 달 이때가 굉장히 가장 저평가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이때 샀으면은 굉장히 좋았겠죠. 네. 저평가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리치고라는 시스템에서는 녹색일수록 저평가고요. 빨간색일수록 고평가고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2016년 그리고 언제까지도 좋았냐면 2017년 말까지도 좋았어요. 네. 근데 점점 고평가가 돼가고 있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가장 지금 지난 한 6년 중에 지금 가장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지금 과도하게 거품이 껴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 대비해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9년이 가장 고평가였죠. 그리고 14, 15년이 가장 저평가. 그래서 이때는 사면 안 되죠. 빨간불 들어올 때는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녹색불 들어올 때, 이럴 때 사야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높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물가 대비해서 저평가인 녹색이 언제까지였냐면 2015년 11월 달까지는 저평가였어요. 2005년? 네. 한 말 정도까지는. 근데 점차 고평가로 들어갔고 2007년과 2008년에 굉장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면서 물가 대비해서도 과도하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아파트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고 그만큼 거품이 껴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3년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올라오죠. 12년부터 이렇게. 예. 그래서 요럴 때가 지금 13, 14, 15년 요럴 때가 지금 상당히 매수하기 좋았고 여전히 한 18년 초반까지도 녹색불이었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저평가가 있던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이때 집을 살려다 놓쳤어요. 아, 정말요? 아, 그러셨구나. 예. 이제는 뭐 리치고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좋은 이제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34.2%로 굉장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위험해졌고 이게 이제 요 기간을 보시면 2006년이니까 2006년, 7년, 8년 3년째 접어들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근데 2018년 중순부터
들어갔으니까 19년, 20년, 21년. 네. 3년째가 이제 올해 가을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전세 대비해서나 소득 대비해서나 물가 대비해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그 어떤 때보다 지금 과도하게 거품이 껴있다. 네.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요 다음 데이터로는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득, 집 가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왔을 때는 고평가되었다라는 거고,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집값이 지금 고평가되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쌌을 때가 언제냐면 14년, 15년. 와. 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2007년, 8년은 위험했고, 네. 2014, 15년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게 명확하게 한 가지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일관적으로 다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출 끌어다 집을 사는 게 지금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초저금리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을 판단하는데 성격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가 들어간 이제 금리를 가지고 뭐 이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주택 구매력 지수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 집값이 대출 끌어서 하는 게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경제에 뭔가 이렇게 판단할 때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정말 뉴스도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영끌에서 사야 된다. 모든 거 다 끌어와서 겨우 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 데이터가 이제 수급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매매 수급이 있고 전세 수급이 있어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서울에 매수세가 많아지는지 매도세가 많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화면을 제가 조금 좀 가까이 최근만 한번 볼게요. 자, 요 빨간 선 보이시죠? 빨간 선이 매수자예요. 매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고요. 파란색 선이 매도자 데이터예요. 그래서 파란색 선이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매수자는 지금 많이 줄었고 매도세가 지금 다시 조금 머리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열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거래량 줄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서울의 지금 매매 수급 지수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조금씩 분위기가 지금 조금씩 살짝 좀 쌓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전세 수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전세 수급이 높다는 얘기는 전세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가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전세가 안 떨어지죠. 그래서 전세가가 안 떨어지면 매매가도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정부의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던 전세 수급 지수가 작년 11월서부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세가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선이 전세 수요인데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 선은 전세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파란색 선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지금 전세를 내놓는 물량은 전세 공급은 많아지는데 전세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세가는 이제 조금씩 안정화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당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입주 물량이에요. 네. 서울에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네. 언뜻 들어보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21년이고요. 22년이고 23년이고 24년입니다. 예정치예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3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2000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역사상 지금 2000년 이후로 가장 작아요. 서울의 새 아파트가. 그렇죠? 네. 당연히 새 아파트는 작고 그리고 미분양은 지금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것만 보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또다시 뭐냐면 사람의 능력만 보고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당연히 입주 물량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은 뭐냐면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만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와 인천, 즉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을 같이 보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을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 수도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는 네. 서울에 거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네. 수도권에 가서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수도권은 전부 다 지하철, 버스로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30분, 멀어도 1시간 정도면 다 웬만한 거리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금 교통망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입주 물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 데이터예요. 자, 제가 이제 입주 물량 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알아낸 굉장히 신기한 비밀이 있는데요. 언뜻 들어보면 입주 물량이 작으면 아파트까지 올라가고 입주 물량이 많으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방은 이게 맞아요. 지방 아파트 시장에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 아파트 시장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입주 물량과 어떤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도권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네. 자, 과거에 역사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이었어요. 네. 입주 물량 많았죠. 네. 그죠? 근데 맞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이때는 계속 올랐죠. 네. 네. 그리고 정부가 2003년부터 규제를 했거든요. 네. 규제도 하고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아마도 이때도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을 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죠. 맞습니다. 자, 최근에도 2017년, 18년, 19년 입주 물량 되게 많았잖아요, 수도권에. 네. 그래서 17년, 18년에 많이 나왔던 기사, 심지어는 그런 맞아요. 책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 떨어지니까 집 사지 마라. 입주 물량이 끝나는 2019년에 사라. 네.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못 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틀렸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입주 물량만 가지고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예상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네. 자, 반대로 입주 물량이 작은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때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좋네요. 적었죠. 네. 역사적으로 지난 여기 20년, 25년의 데이터인데 거의 가장 작았어요.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아, 이때는 계속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일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상식과 이런 반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렇죠. 데이터로 봤을 때는요, 수도권은 오히려 입주 물량 많을 때가 대세 상승 구간이었을 거고, 입주 물량이 부족할 때가 대세 하락 구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면 2021년, 22년, 23년, 24년. 자, 입주 물량이 어때요? 적습니다. 이때보다 적지만 아주 작아요? 아, 아니죠. 네. 과거의 대세 구간보다 많아요. 예. 네. 과거의 대세 하락 구간보다 더 입주 물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앞으로도 3년, 4년 동안 계속 오른다라고 전망하는 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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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참 인간 전문가들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데이터 시스템이 없잖아요. 네. 네.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엑셀을 찍어서 다 보는 거 안을 다 속속들이 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물론 이제 인사이트 좋으시고 훌륭하신 그런 부동산 전문가분들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서 이런 빅데이터를 같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게 되게 종합적으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굉장히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금리가 매우 낮지만 대출권에다 집 사는 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조금씩 지금 매매 수급이나 전세 수급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입주 물량은 진짜 서울만 따지면 별로 없고 미분양은 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측면인데 하지만 입주 물량은 서울만 보면 안 된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아주 작지 않고 평균과 비슷하고 과거의 대세 하락 구간이 왔던 때보다는 오히려 입주 물량이 더 많다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수 데이터만 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실제 아파트 가격이 뭐냐면 시세 데이터예요. 제곱미터당 가격, 실제 가격. 그래서 시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고평가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실제 아파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게 시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 보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전세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 어때요? 아까 이제 2008년이 이제 지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고점이었고 14년이 저점이었는데 물론 이것도 비슷한데 지금 어때요? 정말 어마무시하죠. 네,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고평가고요. 그 다음에 물가 대비해서도 보면 물가 대비해서도 어때요? 정말 166% 정말 과거의 금리 위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저물가인데 인플레이션 어떻게든지 일으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수로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데 실제 가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심각한 버블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뭐 긍정적으로 보면 앞으로 1년, 심하게는 2년 정도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이라는 거는 한번 사면은 몇 년, 최소한 4년, 10년, 몇십 년을 들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험한 시기에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정부가 지금 뒤늦게 공급 정책을 또 펼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 입주 물량으로 실제 입주 물량으로 들어오냐면 정말로 빠르면 2025, 26. 아마도 27, 28년 정도 아마 이게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입주 폭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빠르면 25년부터 아니면 한 26, 7년부터.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아요. 서서히 해서 조금씩 하락하다가 그러면서 하락폭이 그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아무리 못해도 23년서부터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대세 하락장은 뭐 최소한 뭐 한 3년, 4년은 가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좋게 봐도 23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세 하락이 오는 23, 24, 25, 26. 이때까지 하락하고 사실은 하락 끝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뭐가 떨어져요? 공급 폭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대세 상승장의 공급 폭탄이 떨어지는 건요 괜찮아요. 수도권은 그랬죠. 한참 상승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터지는 거는 그거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하던 와중에 입주 물량이 터진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번 수도권 시장의 대세 하락장은 2020년대 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27년, 8년. 네. 그러면 몇 년을 대세 하락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20억짜리 아파트가 12억, 10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인생을 완전 진짜 나락에 빠뜨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최근에 계속 올랐으니까 뭐 부동산으로 1, 2억, 몇 억 버는 게 진짜 정말 우스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일해서 1억, 2억 모으는 거 진짜 이거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그렇죠. 근데 거의 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아파트에 내 돈이 들어가서 내가 연끌해서 샀는데
이게 20% 30%가 아니라 40% 50%씩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이거 인생을 완전 진짜 내 인생을 완전 나락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까 2007년도에 집값이 고점일 때 그거 보여주시고 그때 하수고수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게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보면 2018년쯤 그때 이 고점을 다시 회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 고점을.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지점에 올라왔을 때 또 팔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얻는 것도 없고 마음만 고생만 엄청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사태를 최소한 피하기 위해서 한 번쯤 이런 거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직업 얻으려고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돈 들여서 학원 다니고 뭐 대학교 다니고 다 준비하는데 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이 화면은 이제 리치고 이제 웹이라는 화면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유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리치고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어떤 아파트라도 이 아파트의 투자 점수와 거주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무료로요? 예, 무료로요. 와. 지금 무료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잠실주공 5단지다. 그럼 잠실주공 5단지에 투자 점수가 나와요. 와. 그래서 이 투자 점수가 예를 들면 뭐 50점 밑에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투자를 지금 예를 들면 전국에서 투자했을 때 상위 몇 프로인지, 하위 몇 프로인지, 서울시에서 상위 몇 프로인지, 강남구 상위 몇 프로인지, 하위 몇 프로인지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서로 비교 분석해서. 그래서 이걸 보시고 만약 투자 점수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투자 점수가 좋다. 네. 좋은 건 한 몇 점 정도로 봅니다. 한 60점, 70점 이상. 60점, 그리고 이제 70점. 저희가 잠깐 리치고 화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화면을.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왜 무료로 이걸 아직은 저희가 이제 베타 서비스 기간이고 좀 저희가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무료로 하고 있고요. 혹시 해보고 싶으신 혹시 궁금한 아파트 있으세요? 뭐 여기가 판교니까 뭐 푸르지오 그랑블. 푸르지오 그랑블. 근데 이거 하면 좀 그런가? 이거 분명 빨간색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사시는 분들 좀 그런가? 근데 이제 뭐 그냥 데이터로 보는 거니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미래 가격도 볼 수가 있고요. AI에 예측한. 그다음 투자 점수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 거주 점수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지금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의 투자 점수는 지금 43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그리고 전국에서 하위 23%예요. 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하위 13%고요. 분당구에서도 하위 1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를 하기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분당구의 상위권 아파트는 어디냐? 투자 점수. 그럼 여기 누르면 분당구에 이제 투자 점수 상위권 아파트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거를 지금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앱으로? 이렇게 이 정보를요? 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투자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주의 관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주를 하기 얼마나 좋은지. 자, 보시면 거주 점수가 86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기도에서 상위 1%. 분당구에서 상위 1%. 즉, 분당구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거죠. 이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살기가 좋냐라는 게 여기 이제 보이시면 연식도 좋고, 세대수도 좋고, 지하철 접근성도 좋고, 초등학교 접근성도 괜찮고, 무엇보다 중학교 학군이 매우 좋다고 나오죠. 네, 이런 이유들. 와, 중짜도 나와요? 와, 진짜 좋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9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16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마트 접근성, 도서관 접근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거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이제 집계를 해서 이런 것들 AI가 분석을 해서 이런 종합 점수를 저희가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바로 판교역 바로 앞에 현대백화점 앞에 그렇죠.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투자 점수가 좋은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 랭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밌다. 여기에 가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경기도랑 이런 데는 좀 고평가된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저평가 지역 중에 이제 충남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남 전체에서 이 투자 점수 가장 좋은 아파트가 어디냐.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령, 이런 데가 지금 많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너무 작은 지역이니까 지역을 조금 큰 지역 위주로만 제가 좀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이야기했던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서산이에요. 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지역이 서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럼 서산을 누르고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서산에서 투자 점수가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냐. 예, 그리고 여기서 고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세대수가 나는 너무 작은 아파트는 싫으니까 세대수 500세대 이상짜리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이제 새 아파트가 좋으니까 10년 차 요 아파트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지금 이 아파트를 골라준 거예요, 얘가. 예. 자, 그러면 486세대 이상이면서 10년 미만 차 중에서 서산에서 제일 투자 점수가 좋은 아파트. 1등이 누구예요? 예. 서산 예천 2지구 중흥 S클래스라는 이 아파트가 서산에 투자한다라면 제일 이제 데이터가 뽑은 1등 아파트인 거죠.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니, 이거 아파트, 이거 브랜드도 되게 좋잖아요. 네, 이런 걸 딱 들으면. 네. 이거 데이터 이런 거 없이 그냥 아파트 브랜드 듣고 뉴스에서 말하는 그 막 부동산 지금 엄청나다 이런 것만 들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맞아요. 판단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와.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아파트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점수가 69점인데요. 전국의 상위 3%예요. 와. 충남에서 상위 7%고 서산에서 상위 16%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투자하기에 좋은 아파트다라는 게 데이터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럼 살기는 또 얼마나 투자 점수도 좋아야 되지만 살기도 좋아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서산에서 상위 12%예요. 그러면 서산에서도 살기 좋은 아파트 상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살기 괜찮고 투자도 하기 괜찮으니 데이터가 봤을 때는 이런 아파트는 사도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미래를 보면 더 가치가 이제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는 미래 가격 예측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AI로 이제 미래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미래 가격을 잘 예측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재미삼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 점수나 거주 점수는 저도 사실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도 투자할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점수와 거주 점수는 조금 좀 신뢰를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미래 가격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새로운 그러니까 AI 한번 눌러볼게요. 네, 미래 가격 보기를 한번 하면 이렇게 AI가 예측한 향후 최대 4년 뒤까지의 아파트의 미래 가격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래 가격에 아폴로가 있고 아이리스가 있어요. AI 모델을 제가 2개를 탑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조만간 이제 새로운 이제 모델이 또 탑재가 지금 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AI 미래 가격 예측, 투자 점수, 거주 점수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고 또 랭킹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지역을 판교를 한번 가볼게요.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에서 그러면 학군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 것도 탁 찍으면 나와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메인 화면에 이제 좋은 학군이 어디냐 이렇게 나오는데 성남시 분당구를 클릭을 해놨으니까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대 진학률이 제일 높은 학교가 어딘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원예술고등학교, 그다음에 성남외고고등학교, 낙생고등학교. 이제는 뭐 어디 고등학교가 더 좋다 안 좋다를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저희가 다 분석을 해놨고요. 그러면 중학교는 또 어디가 좋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과학고, 특목고 진학률이 좋은 데가 어딘지. 그래서 특목고, 그래서 과학고와 외고의 진학률이 좋은 데가 어딘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맞습니다. 지금 여기 순회중학교 바로 나오네요. 데이터로 증명이 되네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제 데이터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여기 이제 매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는 더 좋은데, 여기는 이제 3학년 총원이 18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순회중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총원이 444명. 그래서 훨씬 더 크죠? 네, 맞습니다. 여기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연식이 좀 되는데도, 그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데이터로 이제 다 해서 지금 모바일 저희 리치고 앱에 지금 다 탑재를 좀 시켜놨고요. 지금은 이제 무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현재 하나은행에도 또 저희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조만간 또 은행에 또 추가로 또 들어갈 지금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딱 그 정말 의사결정할 때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투자금이 또 높으면 높을수록 그 리스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한번 정말 재밌는 것 같거든요. 클릭도 한 번씩 해보고 다른 동네는 어떤가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이거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의사결정하면은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은 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통이 또 미치는 영향이 또 크잖아요. 부동산에.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개발한 기능이 뭐냐면, 이제 각종 재개발, 재건축과, 지하철 개발을 저희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 화면을 보시면, 자, 예를 들면 이 근처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이런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지금 인덕원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또 발전하고 좋아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개발, 재건축 계획과 이런 교통,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또 지도 앱을 통해서 또 확인을 또 하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바로 얼마 전에 해놨죠.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와. 또 여기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좋은 회사들에서 또 투자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미건설하고 또 SA 투자 파트너스에서 또 작년에 이제 10억 정도 투자해 주셨고, 또 하나은행에서도 이제 작년에 또 투자를 해 주셨어요, 연말에.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서비스 이름이 리치고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리치고 하실 수 있게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근거해서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멋진 일 같고요. 이거 리치고 부동산, 이거는 개발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16년부터 제가 혼자 만들었어요. 16년에 제가 혼자 만들었고, 근데 만들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딱 봐도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을 구했고요. 그래서 좋은 개발자들과 2017년 초부터 같이 만들었어요. 각자 회사 생활 하면서. 그리고 19년 5월 달에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26명의 또 직원들이 같이 이 리치고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서 부동산 책을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 분들보다 좀 많이 읽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데이터, 정량적인, 계량적인 그 수치로 딱딱딱딱 말하는 거, 그리고 그래프로 딱딱딱 보여주는 거, 시각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거금이 들어가는 이런 거 할 때 한 번쯤 참고해 보신다면은 정말 물론 이게 100% 정답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의사결정하는 데 분명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뭐 떨어진다고 해도 서울은 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서울의 강남 뭐 이런 주요 입지들은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이 잘못된 상식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강남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어만 했는데 IMF 때 어떻게 됐어요? IMF 이후에 강남 50% 이상 떨어졌죠. 금융위기 이때도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강남 다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뭐 이거는 실거래가 저희 리치고에서 실거래가 데이터도 다 있는,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실주공 5단지나 뭐 이런
좀 오래된 아파트들 한번 찾아보세요. 리치고 들어가서. 다 30%, 40% 이상씩 하락했어요. 아, 맞아요. 신축이 조금 덜 떨어진 것 같고, 그래도 한 30% 떨어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신축도 한 25% 정도는 떨어졌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강남 불펜이 이런 얘기는 이제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산이 보면 부산 불패죠. 부산이 금리위기 때부터 거의 계속 거의 뭐 큰 하락 없이 계속 올랐거든요. 부산 불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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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예전에 8억 하던 게 15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떨어져봤자 네. 뭐 10%, 20%지. 네. 그래도 뭐 12억, 10억인데 그래도 2억 번 거고 3억 번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맞죠. 근데 그거는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락장의 실제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네. 하락을 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가지고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큰 어떤 역사의 이런 수레바퀴 큰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최근에 2년, 3년, 4년, 5년의 그 기억만 가지고 앞으로를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10%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떨어진 것도 아니죠. 네. 한번 떨어지면요 30에서 50%.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 입주 폭탄이 올 거기 때문에 하락장이 입주 폭탄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장은 굉장히 길고 그 폭도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8억에서 15억 됐을 때 8억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10% 떨어지고 20% 떨어지고 30% 떨어져도 버틸 수 있겠지만 맞아요. 근데 뭐 10억 넘어서 산 거죠. 그렇죠. 15억에 샀어요. 근데 이게 10억으로 떨어져 봐요. 20%만 떨어져도 12억이잖아요. 네. 3억이 날아가요, 3억이. 근데 보유세는 갈수록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참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앞으로 4, 5년 뒤에는 공매랑 경매로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네. 그러니까 2010년대 대세 하락장에서는 세금 폭탄은 없었어요, 최소한.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볼게 한 20, 30% 계속 떨어져요. 근데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진짜 이거는 미쳐버릴 거예요, 진짜로. 네.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심각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의 긴 이런 안목들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어제 그저께 네. 홍춘욱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부동산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집값 하락 시기 때 네. 과거에 그때 그 경공매로요. 네. 서초에서 나왔대요, 아파트가. 맞아요. 열 몇 채가 나왔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초. 네. 와, 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몇 년 지나면 서울의 아파트의 미분양도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내 집 마련과 같은 굉장히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은요,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공매 물건으로 아파트가 물건이 많이 나고 미분양이 쌓일 때, 이럴 때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최소한 크게 인생이 망가질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과열된 이런 국면에 사시는 건 자칫 진짜 인생을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네. 정말 그 좋은 것도 싸게 사야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지배적인 곳인데 이게 폭락하면은 이 국민들의 삶이 정말 어려워진다. 맞아요.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둘 리가 있겠냐. 맞아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부양을 할 것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부양 당연히 할 겁니다. 네. IMF 때도 아파트 가격 폭락하고 난리가 나니까 당연히 부양 정책 펼쳤고요. 금리 위기 때 이후로도 대세 하락을 하니까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또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떨어지지 않으면 부양책을 펼치지 않아요. 10%, 20% 떨어진다라고 부양책 펼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30, 40, 50%씩 떨어져야 이제 난리가 나니까 왜? 자칫 부양책을 잘못 펼쳤다가는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네 어쩌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국가 입장에 그게 또 리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가 부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참의 대세 하락장이 오고 나서 아마 정부는 또다시 완화 정책을 펼칠 겁니다. 네.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완화 정책을 펼치고 나서 1년, 2년 정도, 1년, 2년, 3 정도 후가 그때가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거예요. 네, 저 역시도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시기에 사시면 마음이 이제 편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을 피더라도 또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게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이 1년이지 그게. 왜냐하면 부동산은 기차라서 정부가 부양제를 펼친다라고 해서 하락하더니 갑자기 바로 상승으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락을 했다가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다가 그러면서 불이 붙으면서 상승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고평가 지역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정말 그래도 살 수 있겠다. 그럼 무리하지 마시고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때 좀 들어맞지 않은 점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혹시 조금 미진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맞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데이터로 어정쩡한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와 나쁜 데이터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예측도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섞여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데이터들이 양호한 편이지만 2018, 19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있어서 약세가 예상된다. 그래서 실제로 약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우 저평가된 지역이나 18, 19년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시군 구간의 양극화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몰리는 데는 좀 떨어지고 아닌 데는 올라가고. 이렇게까지 서술을 다 하셨던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도 고평가 지역이나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완만한 우상이 예상된다. 아, 고평가인데도 완만한 우상이야. 그렇죠. 입주 물량이 계속 주니까. 와. 그래서 실제로 대구도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섞여 있으니까 이런 데들은 제가 이제 하얀색으로 확신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종합 결론을 또 써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맞았죠. 세종 같은 경우도 보면 인구 유입이 많고 입주물 갈수록 줄어들어서 상승세 예상된다. 세종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진짜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 그만큼 시장을 이렇게 전망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정말 사람 많이 구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대표님. 그래도, 그러면 이제 고평가, 저평가 이런 거 알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덱스 지표들도 알아서, 그렇구나라고 현실 인식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괴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대부분은 집을 내 주변에서만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평가된 지역에 아파트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내 집은 그냥 전세나 반전세나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죠. 왜? 고평가되었으니까.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고평가된데 계속 올라. 여기도 오를 거예요. 근데 여기가 떨어져. 그럼 최소한 여기는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수도권이 떨어져도 지방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역사가 이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고, 저는 틀림없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또 제가 책에서 이번에 6군데 지역을 꼭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런 위험은 없나요? 만약에 지금 저평가된 지방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이 향후 미래 전망이 좀 안 좋아서 예를 들어 뭐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그렇죠. 뭐 주변에 있던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까지 데이터로 다 분석해서 제가 책에 담았고요. 그래서 담으신 그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책에서 이야기했던 지역 중에 하나를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서산입니다. 자, 충남. 서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사실 것 같은데요. 당장 사셔야 됩니다. 당장 사셔야 돼요. 자, 서산.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년 내에 사시면 좋죠. 근데 왜 여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요. 사람으로 따지면요,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다 좋아요. 자, 먼저 서산은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계속 하락을 해왔습니다. 계속 대세 하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2020년 8월, 9월서부터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반대네요. 반대죠. 이제 막 상승 초입이에요. 자, 그리고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언제가 제일 높아요? 지금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지금이 제일 싸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소득 대비해서 언제가 제일 싸요? 지금이 제일 싸요. 네. 네, 제일 쌉니다. 네. 자, 물가 대비해서도 언제가 제일 좋아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이. 자, 그리고 서산에 입주 물량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 녹색이 향후 입주가 될 물량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없어요. 네. 22년 지나면 이제 아예 없어요. 네. 상승 여력이 더 있겠네요. 그렇죠. 입주 물량 아예 없죠. 네. 자, 미분양 어때요? 급속도로 줄었잖아요. 네. 자, 입주 물량도 없고 미분양도, 이거는 뭐 물량 자체는 공급은 걱정할 게 1도 없는 거예요. 자, 지방은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죠. 네. 자, 서산의 인구입니다. 네. 늘어요, 줄어요? 늘죠. 와. 세대수도 늘고 인구수도 늘고. 인구 데이터까지 다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왜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엑셀을 찍듯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하나면에. 와, 세대수 추이까지.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사람이 지금 늘고 있다. 실제로 뭔가 이렇게 혹시 산업이 뭔가 기업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 이제 일자리 데이터를 보시죠. 예. 요게 지금 서산의 일자리 데이터예요. 일자리가 지금 늘어요, 안 늘어요? 아, 늘고 있네요. 늘고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이 파란 이 원의 크기가 뭐냐면요. 일자리 개수의 크기예요. 와. 그리고 원이 빨간색일수록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요. 파란색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 하죠. 좀 퉁쳐버려가지고. 퉁쳐서. 네. 근데 물론 그런 지역도 있는데 안 그런 지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좀 원이 큰 데가 일자리가 많은 데니까 여기가 일자리가 많은 데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천안시 동남구, 아산시, 천안시 서북구, 당진시, 서산시, 여기는 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원도 크죠. 네. 자, 충남에 지금 지방인데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일자리가 늘고 있어요. 당연히 사람도 당연히 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빨간 데가 어디예요? 서산이잖아요. 일자리가 지금 충남에서 가장 몇 년 동안 많이 증가한 데가 서산입니다. 자, 일자리 늘죠? 사람 계속 들어오고 있죠? 향후에 아파트는 없죠? 저평가되어 있죠? 네, 미분양 없고. 미분양 없고? 네. 네. 와. 그냥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인 거죠, 지금. 아, 그래서 종합점수로 1위에 딱.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해야죠. 그리고 리치고 앱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개별 아파트의 투자 점수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부동산 투자가 너무 어렵거든요. 강의 들어도 제가 강의로만 제가 5천만 이상 썼습니다. 몇 년 동안요. 근데 막상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 아파트를 사야 되고, 어느 지역을 사야 되고, 어디 아파트를 사야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리치고만 있으면 그냥 단 몇 초면 끝나요. 단 몇 초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의사결정 주체가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또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 뭐 건설사, 시행사, 분양사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호재 있고 뭐 한 데는 뭐 입주 물량 몰리는 데는 또 왕창 몰리고 없는 데는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변동성을 이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설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제가 건설사는 저는 서산에 아파트 지을 거예요. 와, 왜? 그러네요. 없잖아요. 아까 우미건설에서 투자 받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작년에 투자 받았죠. 와, 네. 네. 그래서 건설사, 분양사, 시행사들도 이제는 이런 빅데이터를 써서 과학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정부 뭐 정책이나 규제를 할 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데이터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서울의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늙고 있어요. 아파트 노후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언젠가 닥칠 일이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보시면 서울의 지금 평균 아파트 나이가 몇 년이냐면요. 19.5년이에요. 네. 데이터로 딱 나오죠. 거의 20년이네요. 네. 자,
색깔이 빨갈수록 그 지역의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초록색일수록 새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강남 쪽 어때요? 다 지금 빨갛죠. 그 다음에 도봉구, 노원구 제일 빨갛죠. 노원구는 지금 아파트 평균 나이가 26년이에요. 네. 자, 강남구 한번 들어가 볼까요? 23년. 네. 강남구 지금 압구정동 보시면 어때요? 압구정동 평균 나이가 40년입니다. 아파트가. 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누구나 새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적정하게 어떤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아파트들 갈수록 늙어가고 있으니 재건축 규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고 뭐, 이런 데이터 다 근거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할 새 땅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개인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죠. 기업도 그렇게 되죠. 정부도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출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변동성을 작게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사실은 또 많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필수 요소. 그렇죠. 거기에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예. 네. 필수제인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만드셨는지 저는 이거 자료 하나하나 보면서 감탄을 하게 돼요. 진짜 이게 과장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석사 공부를 해봤는데 논문 쓰고 이럴 때 엄청나게 그 방법론이나 자료 분석하잖아요. 데이터 분석. 와, 근데 이 수준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다는 게 그냥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큰 노고가 들어가셨구나. 그런 걸 절로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감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믿는 시대. 그거를 이제 앞당기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잘 또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뭐 주식도 해보고 이것저것도 많이 해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암흑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책을 보고 공부를 해도 너무 막연하고 뿌옇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저에게 희망과 등불이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빅데이터예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능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내가 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는 등대가 만약에 있다라면 이 등대를 기준 삼아서 제가 최소한 위험하게는 안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로 뭐 투자하면 뭐 대박 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최악의 어떤 투자를 막아줄 수 있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안 하게, 왜? 등대가 있으니까 내가 좌초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행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어떤 인간이 아닌 이제는 어떤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에 근거해서 뭐 그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내 어떤 자산 관리건 이런 것들을 하시면 훨씬 더 아마 안전한 인생, 그리고 이제는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 자산을 정말로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는 게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시대에 데이터를 등대 삼아서 하신다라면 정말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대표님 마지막 말씀 들으면서 딱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좋은 구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회사를 엄청 크게 키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회사를 키웠느냐 물어봤을 때 3분의 2는 나쁜 결정을 안 한 거고 3분의 1은 좋은 결정을 한 거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치고나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자료들이 최악의 나쁜 결정을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신 데이터 노우즈 김기현 대표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출연해 주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